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투를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RBC TV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개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방송국은 공기 좋고 느낌 좋은 수락산 자락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스튜디오를 장만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영상 개국 방송이니만큼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의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나누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뜻을 바탕으로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이 개국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시장은 전국의 9만여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등의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바르고 공정한 언론의 자세로 부동산 흐름과 전문적인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미디어 창구로서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의 선두주자로서 도약하시길,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짚어보기 시간에는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시청이 원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정호연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연 박사님 법학 박사님이시고 경기대 민사법 교수님이신 정호연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 가겠습니다. 1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부 이어서 나도 한마디 시간 갖고 그리고 2부 하고, 오늘은 7시에 개국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연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꽤 먼 거리인데요. 지금 어디서 출발하신 거죠? 천안에서. 천안에서 어떻게 오셨나요? 일반 열차 타고 서울에서 다시 쉽지 한번 않은 걸음이셨는데 지하철 타고. 어떠셨어요? 오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개국 첫 방송인데요. 사실 저희가 개국식 전에 이제 한 6차례 방송을 하다가 저희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개국식을 이제 오늘 하면서 사실상은 첫 방송이 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가 나오고 법인등기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우선 개국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또 기쁘게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또 네, 이런 행운하세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40여 년 가까이 중개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네, 방송국이 우리 자체적으로 네, 또 생기게 돼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뭐 우리 공인중개사의 그 마음에서 서로 즐거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꼭 그렇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네. 방송국 일원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와주셨으니 더욱 감사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아시죠? 1부? 네. 1부가 우리 정호연 박사님 그 주제가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폭넓은 그 시각을 갖고 계신데, 그 평소에 활동하시는 거 이제 보시면 굉장히 그 우리 공인중개사 그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예. 유익한 그 법 지식이나 그 컨설팅이나 뭐 이런 어떤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이지만 또 듣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로서 이제
지금 금년 초에 작년 말에 그 공승배 변호사의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중개업계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중개사들과 서로 마찰이 붙는 부분이 자기들은 적법한 절차에서 법률 자문만 하는 것이다. 우리 중개업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일단 중개라는 것을 업무 영역으로 볼 때는 네. 깊이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매물을 방어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중개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제 공승배 변호사를 중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기소 의견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초구청에서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한 거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도 중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개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다. 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도 중개 업무의 영역은 중개사가 해야 된다.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판단은 사실상 법적으로도 판가름을 해주고 있고 예. 분명하게 그 선을 짚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 트러스트 입장에서는 그 고수하고 있는 그 본인의 영역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을 그 우리 중개업계에 미칠 영향이나 앞으로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트러스트의 그 공승배 변호사의 사건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전개돼야 될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방향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실상은 이제 작년 말에 아신이라는 그 변호사 법무법인의 고병영 변호사가 정식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약간 느낀 점도 일부 이제 매스컴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신이 중개업계에 뛰어드는 정상적인 발판의 1호가 되지 않을까. 공승배 변호사는 지금 부적합한 단계에서 지금 부적당하다는 판단하에 이미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민사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변호사 시장이 로스쿨로 이제 전환이 되고 금년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100명 이제 선발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변호사 시험 제도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법 시험을 통한 변호사나 판검사들이 배출되지 않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내년이 이제 금년이 6회 변호사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응시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이제 합격률은 한 1,250명, 1,300명 정도 58%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 2,000명 이상 해마다 변호사가 배출이 된다라면 문제점을 이제 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사법 시험을 통해서 배출되었던 변호사와 이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배출된 변호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죠. 사법 시험을 통해서 배출된 변호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배들, 이전에 사법 시험을 이미 통과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 시장에서 예를 들면 법률 시장이라 하면 이제 재판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검사 변호사하고 2002년도인가 그 법무사까지 법조인으로 4대 법조인으로 판검사 변호사가 3대 법조인인데 4대 법조인으로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법조인이라 하면 이제 판검사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법조계 정견예우라든지 이런 걸 따져본다면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이 법정에 이렇게 직접 변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선호도, 소비자의 니즈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고, 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법조계는 좀 그런 서열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은 결국 이제 중개사 시장을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이제 공승배 변호사처럼 위법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변호사 시험 이전에 갖고 있는 그 학사를 통해서, 학사 전공을 통해서 본다라면 네. 다양한 그 전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영학과나 네. 경제학과나 이런 쪽을 공부한 변호사들은 더욱더 유리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저희 공인중개사 시장을 침탈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스스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폭넓게 본다라면 그 변호사라는 고급 인력이 중개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좀 더 중개시장의 이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아무래도 좀 깊이 있는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소비자의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그 네. 중개사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질이 네.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로 든다면 그 전에 법무사들을 사법소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법소사, 대소사, 네. 이렇게 좀 우리 중개사를 복덕방이라도 비하하듯이 그렇게 일반인들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다 법무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시험 본 법무사들이 대거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물론 대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이 시험 본 법무사분들이 많이 진출함으로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법무사라는 칭호를 좀 더 시민들이나 이 소비자들로부터 격산된 칭호를 갖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변호사업계에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되면 그 우리 공인중개사가 사실 그 배출된 공인중개사 수는 굉장한데 그렇죠. 이 현업이 지금 9만 한 4, 5천 명 정도 네. 추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격 취득된 분들 전체를 포함한다면 35만 명 정도. 그리고 법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가 17,80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판검사까지 합친다면 한 2만 2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시험을 통해서 네. 배출되어서 중개업계에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있어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그 자기 변호사 자격을 근접할 수 있는 네. 업무 영역이 법무사들이 거의 전적인 영역인 등기 영역, 네. 등기 영역을 지금도 이제 일부 변호사들이 지방에서는 등기 영역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기 영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부동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강남의 대형 건물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큰 그런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이제 회계사 또는 그걸 관리해주는 세무사들을 통해서 거래되는 사례들이 종종 실내로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거래 단위가 크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네. 그리고 저 대형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체의 그 고문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통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공매를 통하거나 이런 절차를 통하기 때문에 대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계 또는 변호사들이 현재도 취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개업 시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넘어오는 침탈이라고 표현한
그 우리가 좀 불쌍해 보이는데요. 예. 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전문가라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법무사, 외국계 변호사, 뭐 또 법무사분들까지는 저희가 우려할 바는 아닌데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로스쿨 변호사들이 가장 우려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FTA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이나 법률시장이 전반적으로 개방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진다라면 네. 외국계 부동산도 활발하게 움직여질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도 이제 일부는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매매보다는 자산 관리를 해주는 푸시모 메이크필드라든지 이런 네. 미국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리를 해주고 네. 그런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살생하는 그 같은 국민이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우리 그 사람으로 보면 참 예민할 부분은 아닌데. 그렇죠. 예민한 저 부분은 아닌데 이제 영역이 전적으로 있다 보니, 예, 중개사분들이 전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요. 외부에서 그런 다른 어떤 타단체라고 생각되는 변호사 네. 단체라든지 쪽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네. 없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지금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중개업 시장에서 그 분위기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은 저 변호사분들도 네. 지금 이제 로스쿨이 전문 법학 전문 대학원이다 보니까 네. 석사 과정이거든요. 사실 네. 이제 3년제이지만 보통 이제 2년제 석사 과정이 많은데 3년제지만 석사를 받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론 현재는 이제 사법시험 변호사들이 아직까지는 시장 영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네.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경쟁력을 서로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도 지금 이제 석사라든지 박사 과정을 또 공부하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2만, 3만, 4만 정도 된다면 전문 자격사를 이둘지라도 자체 내 어떤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개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네. 앞으로 물론 이제 로스쿨 변호사분들이 중개시장에 전체가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적어도 한 15% 내지 20% 정도가 들어온다면 그분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있죠. 네. 또한 이제 아니면 좀 더 법률시장에 좀 더 기다려보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중개사분들도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전문적인 지식이라면 저희가 변호사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더 좋겠죠. 중개사분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더 좋은데 아, 네. 그것이 뭐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갖다가 최근에는 금수저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 영역에 좀 더 충실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동산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네. 또 새로운 영역을 배운다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을 배운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있어서 전달받거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학문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예. 예, 준비하는 건 맞는데 시대적으로 그 전문가는 계속해서 배출이 될 것이고 우리 중개업계 시장은 점점 좁아지는데 좁아지죠. 네, 좁아지는데 사실 그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지식은 사실 중요한데 예, 예. 네, 감성,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그 의뢰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화된 조금은 지식적으로는 공인중개사로서는 당연히 충분한 자질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맞고 또 서비스나 어떤 그
인격적인 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그렇죠. 다가가지 예. 그래서 않아야 되는 저는 친근한 이웃 같은 중개사분들한테 얘기를 가끔 드리는 게 우리는 부동산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네. 사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죠. 제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내 고객을 좀 더 이제 지속적인 고객으로, 물론 영원한 고객은 없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에 따라서는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좀 더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다면 네. 소비자를 내 소비자로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부분이 장기적인 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안 문제를 가지고 중개업자들이 좀 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중개업 시장이 사실 점점 좁아지는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한 부분적으로 또 열심히 하셔서 어느 변호사 못지 않은 소득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업자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또 침탈이라는 단어 쓰는데 침탈을 하시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안에서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슬픈 단어, 그러니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는 네. 경쟁의 원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여러 번 검토했던,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던 부동산 선진화법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개업계 지적적인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변호사업계 시장 진출은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처고요. 네. 그럼 이제 그들이 뭐 예를 든다라면 금년에 2,500명 변호사가 그 중에 1,300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렇다 해서 내년에 1,000명이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개사 시험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기간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1차적인 검토 부분은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임대관리라든가 이런 영역.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임대관리를 하다 보면 건물주나 이런 쪽하고 결국은 친화력을 갖기 때문에 매매라든가 이런 영역도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관리, 처음에는 임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관리 영역이지만 결국 관리 영역이 임대관리뿐이 아니고 매매 영역까지도 침탈할 수 있는 거로 연장선상하는 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나도 한마디 코너를 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 시간인데 오셨나요? 밖에? 체크 좀 해주시고요. 참 나누고 싶었던 그 주제는 아니었는데 아직 안 오셨나요?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아니었는데 이미 서울에서는 또 전자거래가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제 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건과 물건을 연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그 내면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그 사람의 내면의 의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그 전자계약으로 과연 얼마나 분쟁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문제. 그리고
양 당사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로 앉아서 중개사가 조율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계약하고 네. 전자적인 계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가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뒷면에 철회권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네. 철회권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 철회권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순간적으로 좀 고민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카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현금보다는 현실이 순간적으로 되죠. 해. 그래서 이제 그 충동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얘기하는 쿨링오프라고 냉각 기간이거든요.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네. 이게 잘못 썼다, 신중하게. 네, 잘못 판단했다라고 해서 이제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중개사가 끼운 가운데서 중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면 중개사가 지금 글자 그대로 개입할 개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계약을 해지, 중도 해지라든가 해약에 대해서 물론 해지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해지도 좀 더 부드럽게 서로가 분쟁까지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사람이 중간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지 않은 상태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간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그래서 법률에서도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정이 있다면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기계적인 계약이 아닌가 싶은, 좀 우리가 복덕방은 원래 친근감이거든요. 그게 이제 생기복덕이라는 데서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이 결국은 너무나 이제 이익적인 측면, 거래적인 측면에서 좀 딱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와, 또 설령 이제 조금의 서로 이제 자칫 잘못한 판단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숨기능도 있지만 또 예, 그런 기능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잠깐 물 한 잔 드실 시간 주시고요. 영상 잠깐 띄워주시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RBC-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RBC-TV가 한국 부동산 시장 선진화와 수요자들에 대한 고품격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벌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셔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블로그에 네네 이게 뭐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인지도가 좀 이렇게 향상이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수익 창출에 연결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 공인중개사 방송국의 발전에 우리 노영만 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그럼 다시 우리 정호영 박사님 모시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방송국이다 보니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조금은 딱딱하거나 조금은 괴리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공인중개사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저런 생각을 갖고 저렇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개에서 이제 중개사분들이 주의할 점이 최근에 항상 개정되는 법률들이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네. 최근 것까지는 알게 되죠. 네. 이제 그 전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오신 분들은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민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협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네. 물론 그런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상 협회에서 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특히 작년 2015년 5월 13일 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권리금 계약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중개사들이 영역이긴 하지만 그다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네. 수익을 창출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얼렁뚱땅이죠. 임대인끼리 네.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그 부분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중개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리금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제가 질의를 해본 질의서에 회신서에 보게 되면 네. 권리금 계약에 대한 그 요역대금의 수수는 중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할이 아니라 간섭하지 않겠다. 따라서 그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의 영역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이 규율하지 못한다라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이제 이 권리금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도 서로 그전에는 임차인과 임차인끼리만 서로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개정된 법안에는 임대인도 연루가 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예를 들면 고의로 만기가 다 된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권리금에 대해서 변상하게 되어 있는 제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관여 안 하고 단 임대인들은 항상 혹시나 권리금을 자기한테 반환달라고 청구가 들어올까봐 계약서에 항상 기재해달라는 것이 시민권 및 임대인, 시민권 및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꼭 달아달라고 해서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가 계약에는 그 부분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감초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을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그런 상가 권리금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예를 들면 새로운 임차인이 부함에 있어서 권리금을 받음에 있어서 보증금이 예를 들면 5천에 200인데 뭐 8천에 350이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임대 조건을 향상시켜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이 있지만 그건 아닐 뿐이고 실질적인 거는 뭐 100% 적용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또한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해서 중개사가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서 내 수입으로 창출하는 데서 이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중개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제 확장된 시장을 네. 중개사들이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간 만료 전 3개월이에요. 직전 3개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역으로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가 무겁게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권리금을 한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다가 1,000 내지 1,500만 원에 오히려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 같은 걸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 당시에도 임차인한테 당신이 나갈 때는 이러한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고지해 주는 것도 중개사의 설명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듣기에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 그 당사자에게 네. 당사자에게 권리나 어떤 권한을 예. 네네, 보호해주는 예. 네, 그런 제도로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임대인도 보호가 되고 임차인도 보호가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특히 이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원래 그 상가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 보호법이 자체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보호가 약자를 맞는데 중심으로 네, 근데 새로 개정된 이유가 뭔지를 제가 개정된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분쟁을 그런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거지. 없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많다 보니까 네, 또 명문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특별법에서 네. 아예 임대차 보호법으로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개사분들이 권리금 관계를 할 때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를 하려면 중개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보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 그 관계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또 어떤 가치에 대한 분석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정당한 그 권리금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려면, 용역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 정확한 평가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교부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 그 권리금 계약 자체가 네. 그 중개 계약 그 중개 보수 관련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감이 있죠. 네. 제가 그 전에 그 체인점 프랜차이즈 네, 커피숍을 이제 그 중개를 해준 사례가 있는데 근데 사실 권리금이 워낙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지인에게 그 중개를 해주면서 권리금 부분 때문에 아주 좀 힘든 네, 계약이 성사가 되긴 했는데 양쪽 저는 그 제가 지인인데 그분도 임차인도 배려를 해야 되고 임대인에게 의뢰를 받았으니 임대인에게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네. 상황이라서 아주 난해했던 계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가를 주로 계약을 많이 하시는 우리 공인회사 중개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상가 것 쪽에 같습니다. 권리금 네. 계약을 많이 중개하시는 분들은 네. 그 상가에 대한 컨설팅 분야를 또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해도 그 부분은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우리 그 분쟁의 소지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네. 그런 중개 사고가 나지 않고 또 분쟁이 없고 의뢰인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렇죠. 네. 친근한 중개업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법도 사실은 그 서로 좋으라고 만들어지는 법인데 이 법이 올바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푸는 것도 또한 중개사의 몫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제 종종 네. 이제 중개사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개정된 법률이 작동이 되고 나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중개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은 이제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자주 나타나요. 예. 네. 특히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빌라의 경우는 더 심하고요. 빌라의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보일러가 계약하고서 잔금 치르고 나니까 고장이 났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네. 특히 이제 주거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그렇죠. 주거에서 이제 누수 내지는 이제 보일러의 그 파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작동불능. 근데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오래된 건물들은 그 베란다 창틀이나 이런 쪽에서 그 실리콘이 오래되면 이 떨어지고 파손되고 이렇게 그렇죠. 강한 햇빛에 의해서 이제 네. 소멸되는 소모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좀 여름에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 지나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베란다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건물에 어떤 균열이 있어서 네. 들어오는 걸로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트 중개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네. 베란다를 먼저 점검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된 건물, 보통은 이제 5년에서 7년 이상 지난 건물들은 중개사분들한테 주거용인 경우는 항상 베란다를 잘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이 제일 먼저 이제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누수가 가장 많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빌라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상부에서 콘크리트 벽면의 일종의 크랙이나 균열로 인해서, 근데 이제 누수 같은 경우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옥상 방수가 되어 있나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 전에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다가 등기부나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후에 네. 너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 특이하게 미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신규 아파트들도 1년 하자, 2년 하자 이렇게 나눠져서 1년은 2배, 뭐 2년은 뭐 이런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 20년 하자를 보증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좀 구조적인 문제의 하자는 10년, 20년 후에도 보증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하자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거든요. 보증기간이. 물론 우리나라 민법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약간 좀 함정이라면 함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중개사분들이.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들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표기하고 이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미리 특약을 선을 그음으로써 네.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네, 중개 물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시고요. 시간이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는 사실상 중개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사면서 뭐 타이어를 꼭 껴줘야 되듯이 네.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설명해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특히 물건에 대한 하자 유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자체를 교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가요? 예. 너무나 그래서 그걸로 심하기 예, 때문에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행정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 제한된 부분들의 설명이지만 네. 우리 양식이 꼭 100% 설명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양식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설명은 최소한 소비자한테 필요하다라고 규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빠져서는 안 되고요. 공란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공란이 하나라도 생기게 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의 부실한 설명은 중개에서 가장 기본인 신의성사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특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공부에서 건축물 대장, 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만 정확하게 서술한다면 거의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중개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정호연 박사님 나오셔서 사실 공인중개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오늘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하고요. 놓칠 수 있는 오랫동안 또 하시던 분도 마찬가지고 또 새롭게 또 개업하신 우리 중개업자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지 마시고 개국식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광고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저희 RBCTV 한국공인중개사 방송 후 개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0분 가량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결과인데요. 다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9월 7일입니다. 오늘까지는 목요일 방송이었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수요일날 방송 요일을 변경을 해서 매주 수요일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5시 반. 네, 기억해 주시고요. 9월 7일은 강서 지회장이셨던 이종신 공인중개사님 모시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 그분만의 노하우를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근처에 계신 분들 저희 개국 방송에 오십시오. 제가 지금 왼쪽 가슴에 보이시나요?
왼쪽 가슴에 RBC TV 배지를 달았는데요. 저희 방송국에 개국식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배지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찬도 준비해 놨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오세요. 지금 계약서 쓰시고 계신 분들 정리하시고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뵐 때까지 모두 대박 나시고 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시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